3억만 줘. 그럼 내가 장모님 돌볼게. 치매에 걸린 장모를 모시겠다며 남편이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인한 거래를 믿었어요. 죽어도 요양원만은 싫다며 제 손을 붙잡고 우시는 친정엄마. 자식들조차 외면하는 엄마를 차마 차가운 곳으로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3억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고 제 이름으로 빚을 내고 심지어 자식들한테까지 손을 벌려 기어이 3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작 도움은 주질 않고 그 돈으로 식당 계약을 해버리죠. 저에게는 빚, 독촉과 간병지옥만 남았어요. 결국 남편의 속물근성에 지쳐 그만 이혼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6개월 뒤 저는 돌이킬 수 없이 충격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3억 원짜리 효도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1살 김형자입니다. 남편은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한 뒤 마트 주차장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어요. 한창 때보다 벌이는 주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단 낫다며 매일 나가죠. 저도 작년까지는 아파트 청소와 식당 설거지를 하며 닥치는 대로 일했는데 올해는 좀 쉬고 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 작년에 막내딸까지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야 숨통이 트였어요.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슬슬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나 싶으면서도 마음만은 한가로웠죠. 드디어 나도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에 혼자 계신 친정엄마를 보러 갔다가 이상한 걸 느꼈다더군요. 밥은 제대로 안 챙겨 드시고 집안은 엉망이고 말도 횡설수설하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치매 증상이 있다고 했어요. 혼자 두면 안 되고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돌봐야 한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 이번엔 친정엄마구나. 시댁 어른들은 몇 년 전에 보내드렸고 이제 좀 쉬나 했더니 인생은 쉴 틈을 안 주네요.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싫은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친정 큰 오빠는 뇌졸중이 와서 자기 몸도 못 가눈다고 했어요. 간병에 지친 새언니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죠. 다른 2명의 오빠들은 소식이 끊긴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까지 일을 하느라 바빴어요. 막내인 남동생은 여지껏 결혼도 못하고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떠돌아다녔죠. 제 앞가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요양원. 다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현실적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자꾸 쿵쾅거렸어요. 엄마는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요양원만은 싫다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라고. 자식들 앞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절대 거기만은 보내지 말라고. 하지만 모든 결론이 났습니다. 전 침대에 앉아 계신 친정엄마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엄마의 눈빛은 흐릿하셨지만 저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보내지 마라. 요양원은 가기 싫다, 응? 그 한마디에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강단 있게 사셨던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애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엄마 손만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안 넘어가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의 눈물이 자꾸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으로 엄마를 모셔오면 안 되겠냐고. 요양보호사 도움도 받고 제가 옆에서 돌보면 되지 않겠냐고 물었죠. 아직 초기라 증상이 심하지 않고 낯선 곳에 가시면 충격받아서 더 안 좋아지실 수 있다고요.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3억만 줘. 그럼 내가 장모님 돌볼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억이라니. 그게 지금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기분이 확 상했죠.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전 이제껏 공짜로 시댁 어른들 다 모셨어요. 그리고 3억이 어디 있다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도면 간병한 것도 아니라고. 두 분 다 한 달 정도 병원에만 있다가 돌아가셨으니 그거랑 비교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당신이 들어도 3억은 말도 안 되지 않냐고. 당신도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길래 나도 해본 거라면서 비꼬았죠. 현실적으로 치매 노인을 어떻게 집에서 모시냐고 했습니다. 당신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매일 똥오줌 기저귀를 어떻게 갈고 헛소리하고 힘으로 덤벼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 하루가 다른데 얼마 못 가 골병 난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매일을 병원에 가야 하고 상태는 계속 나빠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둘 다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면서요. 친정 식구들이랑 의논해서 괜찮은 요양원이나 알아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덧붙이더라고요. 3억 정도 가져와서 부탁하면 또 몰라. 그렇게 불가능한 액수를 말해서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발 보내지 말라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요.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면서요. 그러다 정말 3억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오기가 생겨 그랬을지도 모르죠. 먼저 친정엄마 재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집이랑 얼마 안 되는 땅을 정리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걸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담당자가 이것저것 서류를 확인하더니 최대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자가 좀 높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1억 5천에 8천이면 2억 3천. 나머지 7천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자식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아들 둘이랑 딸한테 나눠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왜 갑자기 그런 큰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외할머니 일 때문에 잠깐 필요한 거라고 했어요. 어디 써버릴 돈이 아니라 잠깐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요. 엄마가 너희한테 평생 이런 부탁한 적 있니? 급하니까 부탁하는 거야.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돈을 내주긴 했습니다. 대신 몇 번이고 당부하더군요. 이자는 없어도 되는데 절대 떼먹으면 안 된다고요. 꼭 갚아야 한다고요. 엄마 재산 1억 5천, 내 명의로 대출 8천, 자식들한테 빌린 7천, 그렇게 3억을 만들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며칠 뒤 남편이 TV를 보고 있을 때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통장을 꺼내 들고 입을 열었죠. 정말로 3억이 있으면 친정엄마를 돌볼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귀찮다는 듯 흘겨봤어요. 또 그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제가 통장을 내밀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자세를 고쳐 앉더니 통장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는 남편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보더라고요. 장모님한테 이런 돈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만 했어요.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3억을 가져왔어? 그럼 모셔야지. 당장 데리고 와.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치매 노인 어떻게 모시냐고 펄쩍 뛰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씁쓸했지만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기뻤습니다. 엄마를 우리 집에 모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작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빼고 엄마가 쓸 이불이랑 옷가지를 준비했어요. 엄마를 모셔온 날 친정 쪽 식구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래봤자 오빠들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여동생 부부랑 막내 남동생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 엄마 얼굴을 보는데 다들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제 누군가 친정엄마를 모신다니까 짐을 덜었다는 표정이었죠. 여동생은 괜스레 집 안을 둘러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이 좀 춥지 않냐고.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서 반찬통을 열어보곤 엄마 반찬이 이게 뭐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돌볼 형편도 안 된다면서 트집을 잡는 것은 무슨 신보인지 속에서 열불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엄마 모실래? 생활비라도 보태주던가. 제 말에 여동생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식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모시는 거 아닙니다. 3억 받고 하는 일이에요. 전 돈 받은 만큼 확실히 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전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 말을 들은 동생들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었냐는 눈빛이었죠. 남동생이 중얼거렸어요. 그 돈 자기한테 줬으면 자기가 모셨을 거라고요.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순간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간병은 전쟁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온전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도 하셨죠. 그런데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물건을 뒤엎으셨어요. 저를 못 알아보시고 도둑이 들었다며 행패를 부리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처음 며칠만 열심히 하는 척 했습니다. 말벗도 해드리고 약시간 맞춰서 챙겨드리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일주일도 안 돼서 슬슬 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엄마가 깨서 부르시면 남편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입금된 노동 시간이 끝났어. 그러곤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엄마가 부르시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저귀 갈고 씻기고 약 먹이는 건 오롯이 제 몫이 됐어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두세 번씩 깨셨거든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다시 재우고 나면 금방 아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했죠. 병원 가는 날은 더 힘들었어요.
엄마를 부축해서 데리고 나가야 하는데 남편은 차를 쓸 일이 있다며 갑자기 못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라면서요. 그렇게 택시를 불러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녔습니다. 돌아오면 녹초가 됐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옆에서 군수만 둘 뿐 손도 까딱하지 않았죠. 한 번은 너무 지쳐서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비웃듯 쳐다보더라고요. 몸 쓰는 건 당신이 해야지. 난 정신적 지주잖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정신적 지주라니. 3억을 받아놓고 하는 소리가 고작 그건가요? 이번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남편은 3억을 받아놓고도 한 푼을 보태지 않았어요. 생활비를 아껴 쓰고 요양보호사가 와서 봐주는 날은 엄마를 맡기고 식당으로 뛰어갔습니다. 설거지 알바를 했어요. 그래도 역부족이었죠. 이렇게 벌어선 이자를 내는 것도 빠듯했어요. 자식들도 돈 앞에선 냉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번갈아서 전화가 왔어요. 왜 돈을 안 갚냐고요. 언제 갚을 거냐고 서슬퍼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를 믿고 빌려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외할머니 간병하느라 늦었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건 엄마 사정이고 돈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언니가 찾아왔어요. 친정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데도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왔나 했더니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오빠가 많이 아프다면서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제가 가져간 엄마 유산을 내놓으란 말이었죠.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유산이냐고요. 게다가 엄마 재산은 원래 1억 5천만 원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병원비랑 간병비로 다 쓰고 있고요. 보태주지도 않으면서 뭘 달라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럼 동생들이 말하는 3억은 뭐냐고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빚을 내서 만든 돈이라고요. 엄마 재산 정리한 거에 대출 받고 자식들한테 빌려서 만든 거라고요. 남편이 3억은 있어야 간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도 말했죠. 새언니 얼굴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저더러 미쳤다면서 나중에 남편이랑 문제가 생겨도 절대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하더군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증세가 하루하루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예 못 알아보셨어요. 하루 종일 횡설수설하시고 밤에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가끔 갑자기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셔서 현관문을 잠가놔도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약값도 치료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마다 몇십만 원씩 깨졌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라고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다고요.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다고 했지만 제 귀엔 안 들어왔습니다.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 지경이 됐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만 받아간 당신 때문이라고요. 이제 돈 다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피하더라고요. 뭔가 쭈뼛거리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왜 그러냐고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돈이 없다면서 다 썼다고 말했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을 다 썼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둘 다 손가락만 빨 순 없지 않냐고요. 부대찌개 식당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대요. 벌써 계약까지 마친 상황이라 돈을 빼올 수가 없다고 했죠. 저와 어떤 상의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늙은이랑 둘이 갇혀서 말라 죽는 것보다 낫지. 남편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약도 없는 간병을 언제까지 하겠냐고요.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버렸냐고 따져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으니까요. 그날 저녁엔 동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동생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더니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누나가 치매 노인 꼬셔서 재산 다 가로챘다면서요. 친정엄마 돈 3억을 혼자 다 꿀꺽하고 이제 와서 요양원에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울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여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애초에 3억 갖는 거면 자기들이 모셨을 거라면서요. 왜 말도 없이 저 혼자 다 가져갔냐고요. 지금이라도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공증을 쓰자느니 뭐니 난리였어요. 남편은 옆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하는 눈치였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왔어요. 그거 다 빚이야. 내가 빚낸 거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생들 얼굴이 굳어졌어요.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그게 다 빚이라고. 장모님 돈이 아니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이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쿠션을 내팽개쳤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3억 원의 행방을 알았고 더 이상 끼어들기 쉬웠는지 슬금슬금 빠져나갔어요. 거실엔 남편과 저만 남았습니다. 이 사기꾼 여편네야, 우리 노후 자금을 빚 갚는데 쓰게 생겼잖아. 당신이 3억 주면 엄마 돌본다고 해서 제가 쥐어짜서 만든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마음대로 쓴 건 당신이라고.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고 제2금융권에서 몇 천만 원을 빌리고 간도 큰 여자라면서요. 그걸 어떻게 갚을 거냐 물었죠. 잠깐 빌려둔 그 돈을 멋대로 써서 다 날려버린 사람이 그걸 왜 저한테 묻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아파트를 팔던 당신이 모아둔 돈에서 갚던 3억 원을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못 준다고 했어요. 아니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면서 가져가 보라면서요. 그 뻔뻔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이혼해요.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어요. 언제는 장모 병간호 하겠다며 3억을 가져오라더니 간호는커녕 손톱만큼도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제 살 길만 찾아서 뭐 식당을 차린다고요? 의논 한마디도 없이. 당신 같은 사람이랑 늙어 죽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요. 남편도 좋다고 받아쳤습니다. 당장 이혼하자고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죠. 하지만 가게 계약은 취소 못한다고 했어요. 이미 돈이 들어갔으니 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빚은 제가 알아서 하라면서요. 3억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법대로 해보자. 자기가 속여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어하시던 곳으로요.
요양원 차가 오던 날 엄마는 멍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져서 상황을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습니다. 알아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가웠어요. 예전에 그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 밥 해주시고 이불 덮어주시던 손인데, 이제 그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시는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요양원만은 싫다고 울던 엄마를 결국엔 내가 보내는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자고 큰 소리친 건 나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남편한테 사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발 엄마 돈만이라도 돌려달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1억도 안 되는 돈을 내줬습니다. 원래 엄마 재산이었던 1억 5천에서 이것저것 떼고 남은 거라면서요. 그거라도 받아야 했죠. 안 그러면 당장 요양원비도 못 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빚 때문에 남편을 속인 게 드러나면서 전 유책 배우자가 됐어요. 위자료는커녕 재산 분할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빚만 고스란히 제 몫이 됐죠. 8천만 원 대출에 자식들한테 빌린 7천만 원.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에는 자식들한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돌아가면서 빚 독촉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혼하신 것도 이해한다면서? 엄마가 아빠 속인 건 맞잖아. 우리 돈 언제 줄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키운 자식들인데 낯설었죠. 돈 앞에선 남보다 못한 게 자식이구나 싶었습니다. 자식들에겐 제 사정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휴대폰에 올라온 자식들의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저와는 달리 행복해 보였죠. 매주 요양원에 갔습니다. 엄마를 보러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어요. 택시비가 아까워서 버스를 탔습니다. 저 말고는 친정엄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죠. 방에 들어가면 멍한 눈으로 하늘만 쳐다보셨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으시길래 딸이야 하면 그래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다가 금방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 생활은 고단해졌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반지하였어요.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감당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식당 설거지 알바를 뛰었습니다. 청소 일도 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어요. 은행 이자만 내기에도 점점 벅찼습니다. 밥은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웠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어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갈라지고 관절은 욱신거렸어요.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보다 이제 돈 들어갈 일은 없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 제 자신이 끔찍했어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돈 걱정부터 하다니. 이게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친정 식구들이 모두 모였지만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나고 시작되었어요. 형제들이 모여 앉았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죠. 친정엄마의 남은 돈, 1억도 안 되는 그 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요양원비며 병원비며 다 쓰고 남은 거였죠.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장남이니까 자기가 더 가져가야 한다고요. 새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발끈했어요. 왜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냐고요.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요. 남동생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영정 앞에서 돈싸움이 벌어졌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문상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장례식장에서 할 짓인가 싶었어요. 나는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 돈에 내 몫은 없었어요. 이미 엄마 재산 1억 5천은 다 썼으니까요. 오히려 더 쓴 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저를 쏘아봤습니다. 누나가 3억 쇼만 안 했어도 엄마 더 살았을지도 몰라. 가슴에 비수가 꽂혔어요.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남동생은 조이금 봉투를 챙기면서 중얼거렸어요. 괜히 돈 욕심 부려서 엄마 고생시키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뭘 했는데? 한 번이라도 엄마를 챙겨봤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어차피 제 편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남편은 코빼기도 안 비췄습니다. 연락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살맛 난다면서요. 장례식에는 오지도 않았으면서 뜬금없이 자랑이었죠. 부대찌개 가게가 대박이 났대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다며 방송에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정신없이 바쁘다고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죠. 제 돈 3억으로 차린 가게인데 그게 다 제 빚인데 그게 잘 돼서 자랑이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따로 있었어요. 곧 2호점을 낼 생각이라더군요. 요즘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손맛이 좋잖아. 주방일 좀 도와줘. 돈은 최대한 많이 쳐줄게. 귀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데서 알바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면서요. 생각해보라고 했죠. 두말할 것 없이 거절하고 싶었어요. 면전에 대고 내가 사람이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이자가 밀려 있었어요. 지금 하는 알바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결과는 뻔했죠.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60살 넘어 제대로 된 일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남편 가게로 들어갔어요. 앞으론 사장님이라고 불러. 빈정이 상했지만 전 남편에게 깎듯이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일 하나는 끝내주게 하는 아줌마야. 가게는 정말 바빴어요. 맛집이라 소문나서 점심시간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재료 손질하고 밑반찬 만들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전 아무 생각 없이 일했어요.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죠.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생각하면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처럼 일에 집중했습니다. 퇴근하면 녹초가 됐어요. 단칸방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2호점 오픈식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새 재료 손질을 했어요. 오픈 첫날이라 손님이 많이 올 거라면서 남편이 물량을 2배로 준비하라고 했거든요. 주방에서 한참 육수를 준비하는데
밖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들, 딸 내외와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큰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고무장갑 끼고 앞치마 두르고 땀 흘리는 제 모습을요. 며느리 얼굴이 굳어지더니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당황한 게 역력했어요. 그때 손녀가 저를 발견했어요. 6살짜리 막내 손녀는 저기 할머니가 계신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손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주방 아줌마 방해하면 안 돼. 할머니는 무슨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다시 말하려는데 딸이 손녀를 황급히 끌고 갔습니다. 자식들은 넓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 가게 대박이라면서요. 자식들의 알랑거리는 소리가 주방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밥을 먹는 동안 남편은 보란 듯이 용돈을 주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은 너희 빚 갚아야 하니까 부를 생각 마라. 저 사람. 그게 저였어요. 자식들이 힐끗 주방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엄마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자식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사도 없이 허겁지겁 나갔어요. 주방에 있는 저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요. 잔반을 치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제 자식들인데 절 뻔히 알면서 인사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남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호점도 잘 됐어요. 방송을 타고 나서 더 유명해졌거든요. 맛집 블로거들이 찾아오고 연예인들도 왔다 갔습니다. 남편은 어깨가 하늘을 찔렀어요. 사장님 하는 소리에 콧대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죠. 주방에서 일하다 보니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사장님한테 새 여자가 생겼대요. 젊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곧 재혼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가슴이 쓰렸어요. 저는 빚더미에 앉아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우습더라고요.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줄을 섰어요. 돌아가며 찾아왔습니다. 일 도와드릴까요? 3호점 내시면 저한테 맡겨주세요. 알랑방귀를 끼는 거였어요.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든 거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제게 보이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은 직원들한테 모질게 대했어요. 월급이 밀리기 일쑤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씩, 2달씩 안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프면 병원 갈 시간도 안 줬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고요.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여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목이 아팠어요. 매일 무거운 냄비를 들고 재료를 썰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갔습니다. 욱신거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월급을 계산해 보니까 최저시급도 안 됐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데 최저시급도 안 주고 부려먹은 거였어요. 다른 직원들은 몰라도 특히 전 빚 때문에 그만두지 못할 거 알고 더 쥐어짠 거였습니다. 치가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같이 살던 남편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단칸방에 쓰러져서 울었습니다.
몸이 고단해서 울고 마음이 아파서 또 울었어요. 그게 일상이 됐어요. 그래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았어요. 갚아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몇 개월이 더 지났어요. 영원할 것 같던 남편 가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호점에 이어 3호점까지 냈는데 무리한 확장이었어요. 운영 능력이 안 되는데 욕심만 부린 거죠.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탈세 신고가 들어왔어요. 세무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동안 장부를 어떻게 했는지 뻔했거든요.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올렸어요. 음식 재사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손님이 남긴 반찬을 다시 쓰는 거요.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어요.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욕이 빗발쳤어요. 직원들한테 모질게 하더니 누군가 앙심을 품은 게 분명했습니다. 제대로 복수를 한 거죠. 문 앞에 줄 서던 손님들이 뚝 끊겼어요.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가게가 됐습니다. 남편이 미친 사람처럼 날뛰었어요.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찔렀지? 내가 잘 되는 꼴 못 봐서. 억울했어요. 저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영상 찍을 생각도 못 했어요. 신고할 배짱도 없었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일만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하고 억울한데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 서늘한 게 피어올랐습니다. 쾌감이었어요. 망해가는 가게를 보면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세무조사에 음식 재사용 논란까지 터지니 버틸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뚝 끊기고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3호점이 먼저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 2호점, 마지막으로 1호점까지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가 석 달도 안 돼서 전부 사라졌어요.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가게 차리느라 대출받은 돈이며 밀린 월세며 직원들 못 준 월급이며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채권자들한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건 텅 빈 가게 앞에 서였습니다. 남편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사람 맞나 싶었어요.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만나서 내 인생 꼬였어. 재수없는 여편네. 끝까지 제 탓이었어요. 자기가 3억 달라고 해서 제가 빚까지 내서 만들어준 걸 가로채 놓고 도와달라고 불러들여서 죽도록 부려먹은 게 누군데. 그게 다 제 탓이래요? 남편은 악담을 퍼붓다가 짐실은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뒤 자식들이 가게로 쳐들어왔어요. 문 닫은 가게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만 믿고 대출받았는데 어떡할 거야? 잘 된다고 해놓고. 자식들끼리 서로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투자하자고 해서 나도 한 거라고요. 서로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 전 남편한테 알랑거리던 입이 이제는 욕을 하느라 바빴죠. 저는 한쪽에 서서 그 아수라장을 지켜봤어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가족이니 화목이니 결국 다 돈이었어요. 돈이 사라지니 가족도 화목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불똥은 제게도 튀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돈을 떼인 자식들이 이번엔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빌려줬던 돈 7천만 원이라도 확실히 받아내겠다고요. 아버지한테 당했으니 엄마한테라도 받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큰아들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자를 계산한 거였습니다. 원금 7천만 원에 이자 얼마.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앞으로 원금만 갚지 말고 이자도 조금씩 갚으라고 했습니다. 아빠처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우리가 계속 연락할 거야. 감시하겠다는 거였어요. 어디 가서 일하는지, 얼마 버는지 다 확인하겠다고요. 한 푼도 안 빠지게 받아내겠다고요.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밤잠 설쳐가며 키웠어요.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비 대느라 허리 휘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지금 나한테 채권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엄마와 자식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채무 관계만 남았어요. 자식들이 들이닥쳐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조금씩 갚았습니다. 없는 돈을 쥐어짜냈어요. 그러다 결국 월세 보증금까지 빼줬습니다. 30만 원짜리 단칸방 보증금이었어요. 그거마저 없어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에 25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었어요. 화장실은 공용이고 샤워실도 공용이었습니다. 창문은 손바닥만 했어요. 짐을 풀면서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싶었어요.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매달 이자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바닥이니까요. 일하는 곳에서 폐기 처리한 삼각김밥을 받아와 먹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게 묻습니다. 제가 3억을 빌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